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회복해주곤 있지만 아픈 상처가 나으려면 더 힘이 필요할 텐데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잡혀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텐데 푸틴은 여전히 에너지 공세를 이어가면서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브리핑 후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만 짚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150% 급등을 했죠.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한다는 수자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많이 빠질 때 저가 매수가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쪽은 빠질 때 오히려 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평균적으로 천연가스 선물 ETN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상반기 동안 70에서 90% 상승을 기록했고요. 최고치로 봤을 때는 100%가 넘습니다. 어제 또 시간에부터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가는 대성에너지와 GSE도 대표적인 천연가스 관련주죠. 각각 28%, 64%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푸틴이 어제 공급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유럽은 비상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천연가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에너지 전반과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가성비 전략 오늘은 EBS 투자증권 최진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데 우선 천연가스 앞서 브리핑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스값이 오른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봤었을 때 좀 헨리허브랑 TTF를 갖다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헨리허브는 미국의 벤치마크 가격이고 그리고 TTF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벤치마크 가격인데 근데 지금의 헨리허브가 아시다시피 6월 들어가지고 대략 한 35% 빠지고 반대로 TTF 같은 경우에는 65%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TTF가 유럽죠? 예,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디커플링이 나타났었을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프리포트 LNG 터미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유럽으로 수출을 갖다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공급 차질이 야기되거든요. 네. 즉 미국은 그러면은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일부가 결국 헨리허브 단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 반대로 TTF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포트 LNG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전체 미국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못해도 대략 부분적으로는 9월부터 공급을 재개하겠다. 근데 완전 정상화는 올해 말이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갭 메우기는 그럼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헨리허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니즈 자체가 유럽향이에요. 그럼 그 유럽향에 있어서 TTF와 그 헨리허브 간의 상대 성과를 감안하면은 이 갭 메우기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가즈프롬이 이번에 화재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유럽에 대한 수출을 갖다 또 줄여버렸습니다. 예. 20%가량 또 추가로 이제 수출을 갖다 감축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TTF가 더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TTF랑 헨리허브 간의 달러화 기준으로 상대 성과가 과거 10년 평균이 2.6배인데 근데 지금 벌써 대략 한 6.6배까지 치솟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말즉슨 요 최근에 2.9배까지 갔었다가 다시 또 6.6배까지 갔다. 그럼 이 갭 메우기를 갖다가 어쨌든 공급은 어쨌든 프리포트 LNG는 재개가 될 텐데 그걸 감안하면은 갭 메우기가 못해도 한 3분기경 그때부터 다시 재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가격 자체도 헨리허브는 한 번 더 트레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유럽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겠죠. 조금 낮아지고? 예. 많이들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데 천연가스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럽 쪽에서 저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제재를 하고 척을 지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유럽이요?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힘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척을 지금 사실상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기준으로 12월까지
10% 남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수입 금지하겠다 발표를 해줬고 연말까지. 그렇죠. 그럼 아직도 쓰고 있네요. 그쵸. 러시아 거를. 지금은 계속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를 갖다 하겠다 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27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발표를 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유럽이 안 좋아 보여요. 유럽 경기 자체가. 유럽 경제 자체.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에 원래 값싼 PNG 쓰다가 네, 더 비싼 그러니까. 가격에 LNG 써야 되고 네. 더 값비싼 해외에서 정제유를 갖다 수입받아야 되고 특히나 알루미늄만 하더라도 더 값비싼 중국산을 갖다가 수입 관세까지 다 물린 상태에서 내년에 또 톤당 56달러의 탄소 국경세가 또 적용되는데 이것조차도 반영되면은 그럼 그 가격 전간 전부 다 유럽의 기업들이 다 받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을 짚어주셨고 이번엔 구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은 작년 2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도 있을 법한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장기적 방향성의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인프라만 다 끄집어 놓고 보더라도 2030년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수요 그로스가 못해도 24%가량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일 테고 방향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 수요 측면에서 먼저 살펴봤었을 때 매크로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과연 구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리는 경기를 갖다가 동행하는 자산 내지는 후행하는 자산입니다. 경기랑 같이 가거든요, 정확하게.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지만서도 메탈이나 원자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통 구리 가격이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많이 여겨지거든요. 닥터코퍼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거는 그럼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저희는 표현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구리가 선행지표로 쓰인다? 그렇기가 어려운 게 경기를 정확하게 금과 구리 간의 상대성가로 그러면 경기 지수랑 그냥 같이 갑니다. 정확하게.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주식이 훨씬 더 빨리 반영하죠. 대표적으로 지금의 주식시장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부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다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구리는 이제 와서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보았을 때 누가 지금 선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다면은 구리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 연구님, 저 화면에 저 그래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밑에 하단에 그러니까 구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들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갖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광산의 신규 프로젝트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전력망 이쪽에서의 구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폭발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그럼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가격이 더욱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저희는 이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스크랩, 즉 메탈단에서 재활용하는 금속을 일명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스크랩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재생동이라고 하는데 구리 측면에서는 이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재활용, 사실상 전반적인 메탈 시장에서 재활용하는 금속 중에 가장 역사가 장구한 거는 납입니다. 아무래도 납축전지단에서 자동차 내연기관차가 역사가 기니까요. 전체 공급에서 63%가 납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갖다 통해서, 즉 스크랩을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반대로 구리나 나머지 메탈들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요 최근 들어서 결국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 같은 니즈가 많아지면 수요만 변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변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공급처들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갖다가 이탈하기 위해서 결국 스크랩단에서 재활용하는 니즈들이 많아진다. 탄소 배출량도 낮고 거기다 에너지 비용 절감도 낮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크랩 시장의 60%를 차지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리커창 총리가 스크랩 재활용을 갖다가 2019년 대비 2025년에 대략 29%가량 확대하겠다 발표해줬고 2030년 같은 경우에 46%가량 확대한다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 말즉슨 지금의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광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의 구조의 변화. 우리가 수요도 변할 수 있지만은 예. 공급도 변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유가인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뭡니까 이 인플레 해치 차원이거나 전쟁에 기대한 투기적 수요도 많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거 유가 좀 크리티컬한 데 왔습니다. 이거 다시 100불 밑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저희는 그 가격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단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었을 때 WTI 기준으로 못해도 4분기경 내지는 이르면은 9월 초경에 하단을 70불까지 가능하다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예.
일단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직까지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해 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서 유럽향이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예. 지표상으로 최소 못해도 3개월에서 4개월을 갖다 확인을 해야겠고요. 근데 정말로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유럽을 갖다가 대체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으로 계속 비중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중국과 인도가 완전히 유럽을 대체할 것인가, 러시아의 수출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확인 시차가 남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즉 계절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누구나 아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고, 두 번째는 누구나 아는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 세 번째는 중동 지역이 하기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가 하기 기간이더라고. 냉방 수요가 늘어나요. 아하. 결과적으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45%가 석유를 투입하거든요. 네. 자국의 수요가 중요하다 보니 결국 수출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OSP 매년 이맘때 인상하고 수출을 갖다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못해도 8, 9월까지는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센티, 유럽의 제재라는 센티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 좀 더 숫자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 같은 상황에서 계절성의 유가를 좀 더 못해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브리핑에서 이제 천연가스 ETN 상품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원자재 펀드에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이제 변동이 된다면 그럼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합니까? 저희 단에는 일단 투자 전략단에서 이제부터 해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지를 하시면 매도 했지, 매수 했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방어를 갖다 저희는 대응을 갖다 해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 원자재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희가 완전히 비중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 단에서, 그러니까 뭐 전략단이라기보다 제 원자재 전략단에서를 갖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저희는 못해도 4분기 때는 디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그리고 일드 헌팅 자산인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갖다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고요. 그 말즉슨 사실상 3분기 때부터는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에서 뷰를 제시한 바와 같이 에너지랑 메탈에 대해서는 3분기 때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쟁 이슈만 아니었었다면은 사실 원자재는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불가피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이번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한 번 더 연장시켰지만은, 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 메탈과 에너지는 지금 3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은 계절성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 계절성이 종료된다면은 수요의 이탈 문제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인도의 수요 이탈,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었던 그 방향성, 일부 국가들의 공급의 정상화, 이 같은 부분들을 갖다 감안하면은 우리가 계절성 이후에는 에너지랑 메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디맨드 단에서 안 좋은 이슈는 계속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빠지면 당연히 옥수수 빠져요. 네. 왜냐하면 대체 연료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료양 수요 역시도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양돈농가 마진이 1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다 보니 사육두수를 조정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 사료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중국의 옥수수랑 대두 수입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걸 감안한 수요 측면에서 안 좋지만은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기대 요인은 있습니다. 왜냐? 3월부터 5월 달 동안 비료 가격이 최근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비료의 수요가 줄어들어서요. 왜냐? 라니냐가 네. 연장되는 바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종 시즌 때 비료를 못 뿌려버렸거든요. 파종이 지연돼 버렸죠. 예. 이런 못해도 8월과 9월 달 수확 시즌 앞두고 공급의 하향 가능성이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격단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은 지켜줄 수는 있어요.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만 상승률 자체가 올해 상반기만큼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하고, 특히나 산업금속과 경기에 민감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가 3분기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 4분기 때는 금과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이 쫓기면서 급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 연구원님 말. 예, 사실 원자재는 작년 말부터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화두가 인플레이션으로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디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